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전영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앞으로 필요한 논의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뉴스민이 점검해온 대구 경북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환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 기자, 네. 뉴스민이 뉴스타파와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이른바 검찰의 금고를 열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한 내용들이죠. 뭐 특이한 점들 확인한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저희들은 대구 경북에 있는 10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과 서부지청 그리고 대구 주변에 있는 검찰청들인데요. 주목할 점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그래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2017년 12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이 누군가에게 1,317만 원을 줬습니다. 대구의 평범한 노동자가 넉 달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받아갔는지는 먹칠을 해놔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지검과 서부지청을 포함한 대구 경북검찰청에서는 이 밖에도 1,000만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내용이 더 확인이 됐고요. 이외에도 수백만 원 단위의 특수활동비 지출은 부지기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두 구체적인 사유와 수령인 정보는 가려서 알 수가 없었지만 검찰은 기밀 수사를 목적으로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입장은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드러나 있는 기록들만 보자면 주요 부분이 먹칠이 되어 있고요. 보관도 그렇게 꼼꼼한 게 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태우 기자. 예.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10개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자료는 모두 없습니다. 정발된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 나와서 검찰의 특활비는 2017년까지는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모두 없애는 게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그 공무원들이 또 관청에서 쓰는 그 문건들은 보관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10년씩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요. 검찰 특활비는 왜 그 예외였는지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17년에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때 검찰의 특활비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특활비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이후에도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는 뭔가 의심쩍은 내용들이 계속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 네. 대구 경북에 10개의 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자료를 공개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 10개의 검찰청이 다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던 자료 증발 문제부터 좀 보면요.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가 없는 문제는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활비 자료가 없는 문제는 법에 따른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폐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고검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인 중이다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요. 대구지검 역시 보유하고 있는 2017년 자료는 모두 공개했다라는 입장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청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 포항지청, 경주지청, 의성지청도 9월 이후 자료만 내놓으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덕지청은 2017년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추후에 9월 이후 자료를 찾았다면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부지청과 김천지청, 상주지청은 더 상황이 나쁜데요. 2017년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유를 물었지만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청 같은 경우에는 찾아도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폐기한 거냐라고 물어도 그건 아닌데 찾아도 없다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안동지청만 유일하게 8월부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검찰 예산 검증 작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한 것도 이른바 이 검찰 특활비가 떡값처럼 쓰이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밝혀졌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공감대 때문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태우 기자. 네. 특수활동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특활비 원래는 어떻게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정부의 그 예산은 총괄을 기획재정부가 합니다. 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나와 있는데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또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나 상여금, 또 떡값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검찰의 부실한 예산 사용 실태가 드러나자 그 문제가 되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특활비가 떡값처럼 쓰였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자 한 장관은 그거는 뇌피셜에 불과하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검찰의 특활비가 떡값 주듯이 명절이나 또 연말 또 어떤 사람의 임기가 시작되거나 떠나갈 때 이렇게 활용돼 왔다는 것을 뉴스민이 대구 경북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뉴스민이 확보한 10개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는 지난 69개월 2017년 8월부터 2023년 4월 동안 쓴 약 17억여 원에 달하는데요. 자료 분량만 5천여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활비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증빙 자료를 보면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끝나는 고정 지출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쓴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증빙 자료는 모두 450만 원이라는 같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만 같은 게 아니라 450만 원을 포함해서 9건이 같은 날 집행이 됐는데 금액과 지출 순서가 매달 일치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450만 원, 90만 원,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135만 원, 25만 원, 20만 원, 10만 원 순으로 이어졌고요. 2018년 1월부터 6월 사이 6개월 동안에는 450만 원, 70만 원, 35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순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매월 공과금이 빠져나가듯이 규칙적인 특활비 고정 지출 내역입니다. 영수증 한 장만 이렇게 남긴 채 같은 날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전달된 이 특활비는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연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태우 기자, 이게 왜 2018년 6월 이후에는 이런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찾아봤더니 지검장이 바뀝니다. 그 바뀌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상한 패턴을 보였던 시기는 노승권 지검장이 있던 시기인데요.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참석자입니다. 그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었고 특수본에 검사들이 파견돼 있었는데 노승권 지검장이 거기에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해 4월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특수본에 파견됐던 검사 6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돌리는데요. 그때 노승권 특수본 검사가 100만 원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청와대가 감찰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찰을 지시해서 이 특활비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개선 방향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노승권 그 특수본 검사는 대구의 지검장으로 왔어도 이 특활비를 예전 방식으로 썼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던져주게 되는 거죠. 네. 네, 노 전 지검장이 퇴임 후인 2018년 7월부터는 450만 원 고정 지급 패턴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또 다른 정기 지급 패턴이 보이는데요. 매달 같은 날에 6명에서 8명에게 적으면 145만 원, 많으면 125만 원을 정기적으로 나눠줬습니다. 다만 7월 이후에 보이는 이런 정기 지급 패턴은 450만 원 고정 지급과는 달리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덜해서 실제로 기밀 수사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450만 원 고정 지급은 10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관적인 지급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진짜 기밀 수사에 썼는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네. 지금 뉴스미는 10개 검찰청 특활비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범위를 좁혀본다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치 자료를 받았고 여기 특활비 총액이 4억 2,270만 원, 연간 약 2억 원 꼴이라는 건데요. 뭐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 전 지검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사용된 특활비가 그중에서 2억 6,544만 원이었는데요. 후임 박윤혜 지검장 재임 기간에 사용된 것보다 약 80%가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 전 지검장 임기 중에는 연말에 몰아쓰기와 지검장 퇴임 전에 몰아쓰기를 한 정황도 발견이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용된 특활비를 월별로 살펴보면 고르게 2천만 원 안팎으로 사용된 현황들이 확인이 되는데 2017년 12월에 유독 6,336만 원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연말 몰아쓰기 정황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6월이 약 4,114만 원으로 뒤를 잇는데 이때 검사장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 6월은 노 전 지검장 임기가 종료되는 6월 21일까지와 이후로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노 전 지검장의 임기 말 몰아쓰기 의혹이 더 짙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한 달에 대구지검이 쓴 특활비 4,114만 원 중 대부분인 약 3,966만 원이 6월 21일까지 사용됐습니다. 특히 고위검사 인사가 발표된 6월 19일부터 사용액이 급증해서 임기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사흘 사이에만 2,825만 원을 몰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쓴 특활비 중 약 70%에 해당을 하는데요. 반면에 6월 21일 이후 특활비 집행액은 6월 25일과 28일 두 차례 148만 3,960원에 불과했습니다. 6월 집행분의 대부분을 노 전 지검장이 집행을 했는데 노 전 지검장이 기밀 수사와 관련 없이 퇴임 전에 전별금 형식으로 특활비를 몰아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네. 자, 이번에 뉴스타파, 이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2017년 12월 연말이죠. 대검찰청이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날 4억 1천만 원을 전국 60개 검찰청에 차등 지급을 하게 됐는데 이 돈을 연말까지 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가 되니까 국고 환수를 앞두고 남은 특활비를 나눠 쓴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이토 기자 발생했습니까? 네,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이 된 2017년 12월을 보면요. 20일까지는 다른 달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21일 날 한 사람에게 큰 돈이 지급됩니다. 1,317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엿새 뒤죠. 27일에는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이 균등하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대구지검에서 12월 연말에 20명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이게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한 달에 2번 특활비를 내려 보냈던 그 시기와 같습니다. 결국 그 연말에
제 13월에 그 떡값 돈잔치 이게 검찰이 가지는 공통 분모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분석한 시기에 대구지검에 대한 특활비 의혹이 주로 노 전 지검장 시기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상훈 기자, 노 전 지검장 취재해봤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노 전 지검장과 통화를 해봤는데 통화 당시에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문자 메시지로 이어진 질의에서는 특수활동비는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 집행되어지고 있으며 매년 그 사용 내역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베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취재한 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주요 쟁점 사항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위해서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네. 입장에 따라서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세대가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고요. 추계에 대해서도 그 이른바 쉽게 동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연금 개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끝에는 궁극적인 어떤 개혁안이 도출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 자문기구지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지난 1일 연금 개편안 내놓았는데 내놓고 나면 항상 논란이 그다음에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교수님 모시고 여러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일단 이게 재정계산위원회가 뭐고 이걸 왜 하는지 제도적인 배경을 약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법률이 개정이 돼서 5년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연금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올해가 또 5년째가 돼서 5번째 5년째가 되는 그런 해이고요. 그래서 재정계산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여기에서 점검을 한 결과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하니 이런 방식으로 고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해서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는 이제 국민의 대표에서 의사결정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일부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은 크게 3가지 개혁안을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은 재정이 부족하니 재정을 좀 안정화시키는 방안들을 찾아보자라는 게 전반적인 기조고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자. 그래서 현재 9%인데요. 소득의 9%인데 그걸 12%, 15%, 18%까지 늘릴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 개시 연령,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최대 68세까지, 현재는 65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더 늦추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그 기금이 약 950조 이상 쌓여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기금을 잘 투자를 해서 수익을 한번 더 내보자. 이런 3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이 3가지를 조합을 하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되게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핵심적인 어떤 변화사항 세 가지를 종합하자면 맨 마지막은 뭐 어떤 방향이든 모든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죠. 그 수익 즉 우리 국민연금을 잘 운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 동의 안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앞에 말씀하신 큰 변화 두 가지 역시 간단히 요약하자면 더 많이 내고 연금 받는 시기는 더 늦게 받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흔히 대전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 하나가 고갈된다. 지금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연금이 결국은 고갈이 되고 고갈이 되면 미래 세대가 피해를 받게 되고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꾸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믿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노후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대책이 국민연금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미래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건 굉장히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얘기고 미래 세대란 말을 자꾸 합니다. 미래 세대 막연한데요.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 세대 대략 뭐 지금 몇 년생 정도부터인지 그다음에 미래 세대가 연금 고갈되면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연금 고갈되면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 못 받는 상황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번에만 그렇게 예측을 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서도 계속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추계한 것을 보면은 2055년경이 되면은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5년이면은 현재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65세 나이가 되는 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90년생부터 기금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금 고갈과 그 지급 불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설사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저는 그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연금의 재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금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쌓아놓은 기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수입료, 보험료 당시에 그러니까 2055년도에 젊은 층이 내는 보험 수입료로만 당시에 노인 인구들한테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부 재정 투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2055년경이 됐을 때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은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 다시 말해서 연금 가입자들한테만 걷는 보험료로만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원칙이라는 것이 만약 진짜로 이 사회 변화에 합당한 것인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크게 교수님 방금 말씀 주셨지만 크게 두 가지 연금 개혁을 두고 입장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기금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안정화해야 한다. 재정 안정화가 가장 다수의 소리인 것 같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받았는데 이게 연금인지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금인지 이게 용돈인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가 되는데 그런 기능은 하지 못하고 연금의 보장성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의 이른바 보장성이 확대된다는 두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느 쪽이시고 왜 이런 두 입장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네, 왜 이런 그 갈등 또는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 전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그다음에 기금 안정성 요 두 가지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두 가지가 상충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인구 고령화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그다음에 노인 인구 수의 증가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변하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말이고 이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점점 더 보험료를 내는 젊은 층의 수는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해 가는 노인층의 수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도 고갈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래 세대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또는 전제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 전제를 좀 완화하거나 푼다면은 어떻게 될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릴 때 국민연금의 재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보험료 수입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세 번째 정부 재정의 투입 가능성들을 열어두지 않으시니까 이런 게 좀 그 상충관계 두 가지가 상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짚어보면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아할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정리할 것은 두 입장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한쪽은 국민연금에다가 앞으로 미래 2055년이 되었을 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되는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면 고갈이라는 답이 나오지만 정부 재정이 유입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입장이 정부 재정이 국민연금에 투입되면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 약간 더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총위원이 15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위원 2명이 탈퇴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탈퇴하는 이유가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 인상안 전혀 이거 얘기도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고갈의 포인트를 주로 맞춰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중요한 문제인 소득 대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 얘기안이 없다는 것 때문에 탈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위원으로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입장 차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갈등이 심하지 않았나 봅니다. 뭐 말씀대로 입장 차이는 뭐냐면은 다수의 위원들은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셨고 보장성 강화하시는 탈퇴하신 두 분, 요분은 보장성 강화 안도 반드시 삽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두 안이 모두가 다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한 대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 보장성 강화 안들에 대해서는 다수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보장성 강화 안에 대해서는 소수안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고 투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더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신 분들이 소수안 붙이기를 이름을 딱지를 붙이는 것이 이게 정당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우리가 사퇴를 할 거고 우리가 작성한 그 보장성 강화 안 내용까지도 빼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보고서다라는 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은 굉장히
그 첨예한 쟁점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뭐랄까 그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위원들 사이에 투표를 하고 다수 소수라고 이름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고서라는 것은 국민께 제안을 하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인 건데 그러면은 이 위원들이 국민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국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득 대체율에 보다 강화된 방안이 보고서에도 담겼으면 했던 위원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탈퇴를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지금 소득 대체율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 목표 지점이고 현실은 여기에도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40%도 앞으로 노후 빈곤 예방, 지금도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 빈곤 예방을 하는데 삶을 이어가는데 미흡하다, 굉장히. 그래서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고려한다면 소득 대체율이 조금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게 교수님을 비롯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소득 대체를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뭐 소득 대체율 40%냐 50%냐를 선언적으로 뭐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 정도는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많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노후소득 보장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인 거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노후소득 보장 다른 어떤 그 제도가 국민연금에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올려야 될 것이냐는 이것이 경제적인 영향도 미치고 또 경제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인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보험료 수입에 피드백을 비치고 이렇게 해서 상호 연관은 연대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득 대체율을 높이게 되면은 그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래서 보장성이 강화되는 건 확실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역할을 국민연금이 중심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특정하게 몇 퍼센트라고 딱 집어서 말은 못하지만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아까 그 사퇴하신 위원 두 분께서 대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다라면 그쪽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과 추가해서 뭐 다른 이제 투자 방안, 대안적인 기금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네, 잠정적으로 50%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사퇴를 하신 두 분이 만약에 포함되었으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개혁안에 나왔던 아까 정리해 주신 세 가지 포인트를 각각 한번 자세히 한번 그렇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12%, 15%, 18%
일단 내는 돈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지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고갈이 안 될 것 같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배경에는 항상 미래의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보험료율을 올리면 미래 세대의 어깨가 좀 가벼워질까요?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여야 된다 또는 현 세대가 좀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미래 세대와 현 세대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 또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관계를 설정하시는데요. 그래서 미래 세대와 현대 세대 사이에 부담 문제로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미래 세대와 현대 세대가 그렇게 상충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문제를 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뭐 수급자든지 보험료 납입자든지 그 보험 가입자들만의 문제인 건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나온 기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이 있는데 인구 구조상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진다. 상황이 그건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부 재원 아니겠는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냐고 보면은 GDP의 2, 3% 정도만 일반 재원으로 충당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들, 이 통계 수치들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근거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듣는 중에 제가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나마 직관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국민연금의 기금과 이 고갈 이 문제를 가입자하고 수급자라는 보험료 일반 체계로 보지 마라. 이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나중에 그 시기가 되면 거의 90% 노인 나이에 되는 사람들은 다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반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봐야지. 그래서 재정 투입이라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사적인 보험처럼 보험 내는 사람과 보험 수급하는 그 규정 속에서만 파악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관점을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세간에 퍼져 있는 담론 대부분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마치 갈등하는 것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사회 전체가 분담하느냐 아니면은 가입자들만 분담하느냐의 문제인 거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가입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둔다면은 그게 민간 보험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는가? 공적 연금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어디에 있는 건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짧게 한번 짚어보죠. 세 번째, 기금 운용 수익 잘해서 네. 운용 수익 많이 내는 거 좋은 재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네. 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기금을 잘 운용해서 네. 수익을 많이 내라. 네. 많이 내고 싶지요. 이게 그렇죠. 참 쉽지가 않은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운용 당사자인들 뭐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런 권고 앞으로 보험 기금을 운용해서 나는 수익의 확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보고서에도 주요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뭐 0.5%포인트 수익률을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 이 정도 올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그렇게 수익률을 높이거나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욕심을 내게 되면은 리스크도 져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리스크가 꼭 그러니까 리스크 진다고 해서 보험료 수익률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효성인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사 0.5%포인트, 1%포인트 높인다 한들 기금이 소진된 시점을 뭐 맥시멈 5년, 3년밖에 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많이 지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민연금의 성격과 공적연금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문제인 건데 국민연금을 자꾸 그렇게 민간 보험기금처럼 생각을 하면은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역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뭐 사회적 투자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왜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기금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적 연금이다,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 나누는 중에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근본적인 시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전략, 그다음에 운용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 국민연금 가입한 분들, 그다음에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다고 위협을 당하는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인데 그래서 그럼 확실하게 그런 국가가 보장해 주는 보험의 형태 혹은 입장을 띄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길 복지부 차관이 네. 그러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지급 보장의 법제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지급보장 법제화라는 것이 뭐 저는 나쁠 필요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 기존에 그럼 왜 법제화를 반대를 했느냐?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유였었는데 뭐냐면은 법제화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국가 부채로 장기에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 다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정부 부채라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거냐라는 아주 더 넓은 질문으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많이 의견이 그 완화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데요. 이 법제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법제화를 어디까지 법제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정하는 연금 제도 그러니까 보험료율이나 그다음에 보험 액수, 소득 대체율 등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다면은 그것은 좀 어려운 법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보장법이 제공하는 액수를 지급한다, 정부가 보증한다라고까지 정도를 이제 정할 수 있을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율을 변경시키거나 소득 대체율을 변경시키거나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슈이고 그래서 국민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 투표를 하시고 또 정치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뭐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이 고갈된다 한들 반드시 지급한다. 그건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법제화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연금을 못 받을 우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법제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재정이 이 국민연금 기금에 편입되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법제화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장치 뭐 법제가 의지의 문제지 뭐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만약에 구체적으로 법제화 방향을 만약에 저한테 제가 선호하는 법제화 방향을 여쭌다면 저는
기금으로 운영하지 말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렇게 일반 재정과 구분해있는 칸막이를 지우고 그냥 일반 재정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자. 저는 네. 그렇게 법제화를 할 거면은 뭐 네. 그 제안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면 뭐 전혀 기금 고갈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연동이 네. 돼 있으니까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연금 가입자들은 누가 물어보든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빨리 받고 싶습니다. 네. 근데 나오는 안마다 반대로 나옵니다. 많이 내고 늦게 받고 적게 주려고 하고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거부하기 힘든 도덕적인 어떤 슬로건마저 앞에 나와 있으면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방향성.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 걱정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이지만 개별적인 연금 가입자들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목소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렴되고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데요. 앞으로 연금 개혁 방향이 이 연금 실제 가입자들, 그다음에 실제 수령하는 분들, 수급자들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수렴해서 진행이 되면 좋은지, 그리고 연금 개혁 방안 전체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랄까요? 교수님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지 끝으로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사자는 정부도 아니고 그다음에 위원들은 절대 아니고요. 또는 저도 아니고요. 당사자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개혁을 주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도 보험 계리약이 아닙니다. 뭐 보험 수리약처럼 뭐 얼마를 내면 얼마를 더 받고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한테 국민께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되 한 가지를 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뭐 현대 세대냐 미래 세대냐 누가 부담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부담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로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뭐 투표 잘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풀기 어려운 실타래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오늘 토크와이드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기간 중 보도한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의 국회 발언 과정에서 쓰레기, 부역자, 빨갱이라고 외쳤습니다.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향해 관종 DNA라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속이 시원해지는지 혹은 듣는 사람들 속이 시원해지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참 적나라한 표현들입니다. 적나라하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어 숨김이 없다. 몸에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고 발가벗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오가는 말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라는 차림새도 없는 모습들입니다. 한편 번지르르하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 따위가 실속은 전혀 없이 겉만 그럴듯한 모양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정치권은 말만 번지르르하다고 국민의 눈총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번지르르한 말잔치조차 그리워질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